동물농장. 6. 그의 동물들은 노예처럼 일했다. 그러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행복했다.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은 그들 자신과 뒤에 태어나는 자손들을 위한 것이며 결코 빈둥빈둥 놀면서 남의 것을 훔치는 인간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노력과 희생을 아끼지 않았다. 봄과 여름 동안 그들은 일주일에 60시간이나 노동했다. 그런데 8월에 들어서자 나폴레옹은 이제부터는 일요일 오후에도 작업을 하기로 한다고 발표하였다. 이 작업은 전혀 강제되지 않은 자발적인 성격의 것이었지만 그 작업에 결석하면 식량 배급을 절반으로 감량당했다. 그렇게 했는데도 몇 가지 일은 도중에서 남겨둘 수밖에 없었다. 수확은 작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되었다. 그리고 초여름에 씨를 뿌렸어야 할 두 곳의 밭은 밭갈이가 늦었기 때문에 씨를 뿌리지 못했다. 금년 겨울은 상당히 고통스러울 것 같다는 예측이었다. 풍차건설공사는 뜻하지 않은 난간에 부딪혔다. 농장에는 석회암에 훌륭한 채석장이 있고 또 창고 하나에서 다량의 모래와 시멘트가 발견되었으므로 건축자재는 모두 갖추어져 있었다. 그러나 처음에 동물들이 해결 못한 문제는 어떻게 해서 돌을 깨뜨려 알맞는 크기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었다. 방법은 곡괭이와 쇠지뢰를 이용하는 것뿐이었으나 동물들은 아무도 뒷다리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사용이 불가능했다. 몇 주일이나 헛된 노력을 반복한 후 겨우 누군가가 좋은 생각을 해냈다. 그것은 지구의 중력을 이용하는 방법이었다. 즉 너무 커서 쓸모가 없는 커다란 돌을 채석장 밑으로 굴러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우선 그 돌들을 로프에 걸어서 말, 양 등 어떻게든 로프를 잡을 수 있는 자는 모두 힘을 합쳐서 때로 급할 때는 돼지까지도 압수해서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해 조금씩 언덕을 올라가 채석장 꼭대기까지 끌어올렸다. 그리하여 꼭대기로부터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진 돌은 조각이 났다. 일단 깨어진 돌은 운반하기가 비교적 간단하였다. 말들은 깨어진 돌을 마차에 실어 나르고 양들은 한 조각씩 끌고 갔다. 뮤리엘과 벤자민조차 낡은 이륜마차를 끌며 그들 나름대로 협력하였다. 여름이 다 지날 무렵 충분한 양의 돌이 쌓였고 그래서 돼지의 감독 아래 건설 공사가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더디고 힘든 일이었다. 하나의 돌덩이를 채석장 꼭대기까지 끌어올리는데 온종일 지쳐 쓰러질 정도까지 버티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여러 번 있었으며 때로는 언덕에서 굴러떨어뜨려도 돌이 잘 깨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만일 복서가 없었더라면 아무 일도 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의 힘은 다른 동물 전체의 힘을 합친 것과 가히 같았다. 돌이 구르기 시작하여 자신들이 언덕 밑으로 질질 끌려 내려갈 때 동물들이 아우성을 치면 언제나 버티어 로프를 팽팽하게 당겨 돌이 미끄러져 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은 복서였다. 그가 훅훅 숨을 몰아쉬며 굽끝을 땅바닥에 세우며 커다란 옆구리를 땀에 흠뻑 적시며 한 발짝 언덕을 기어오르는 모습을 보면 모두들 머리가 숙여졌고 가슴 벅참을 느꼈다. 때때로 클로버가 너무 몸을 혹사하지 말라고 충고하였지만 복서는 완강히 듣지 않았다. 내가 좀 더 일하면 된다.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고 하는 이 두 마디가 그에게 있어서는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답인 것 같이 생각되었다. 그는 수탈에게 아침에 30분이 아니라 45분 일찍 깨워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요즘은 그전보다 별로 많지도 않은 여가 시간에도 항상 혼자 채석장에서 깨어진 돌을 한 짐씩 모아 아무에게도 도움을 안 받고 풍차 건설 현장까지 끌고 가는 것이었다. 그의 여름 동안은 일이 힘들기는 하였지만 동물들의 생활은 나쁘지 않았다. 식량은 존스 시대보다 결코 많지는 않았지만 적지도 않았다. 사치스러운 인간을 5명이나 먹일 필요가 없어지고 오직 자신들만이 먹을 만큼만 공급하면 되었으므로 신작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는 한 식량 부족으로 곤란해지는 일은 우선 없게 되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점에 있어서 동물들이 하는 일은 인간보다도 한층 능률이 좋아 노력이 덜 들었다. 가령 제초 작업은 인간이라면 생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철저히 할 수가 있었다. 그리고 또 이제는 훔치는 일은 아무도 안 했기 때문에 목장과 밭 사이에 울타리를 만들 필요가 없어지고 그 때문에 울타리나 문이 부서지지 않도록 손질하는 막대한 노력도 필요 없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름이 지나가면서 이제까지 상상도 못했던 여러 가지 물자의 부족이 절실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파라핀유나 못, 철사, 개개줄 비스킷, 그리고 말발굽육 징이 필요해졌으나 그 어느 하나도 농장에서 제조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나중에는 여러 가지 도구 이외에 중자나 인공 비료도 떨어지고 마침내는 풍차에 쓸 기계도 들여오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을 어떻게 들여올 것인지 아무도 그 방법을 몰랐다. 어느 일요일 아침 동물들이 명령을 받기 위하여 모였을 때 나폴레옹은 새 정책을 결정했다고 발표하였다. 이제부터 동물농장은 인근 농장과 거래를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물론 영리적인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긴급히 필요한 자재를 얻기 위해서였다. 풍차 건설에 따른 필수품은 다른 모든 것에 우선되어야 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따라서 건축한 더미야 올해 수확된 밀의 일부를 팔기 위해 교섭을 하고 있는 중이었다. 그리고 이제부터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되면 계란을 팔아서 그 돈을 조달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계란은 윌링턴 시장에서 항상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었다. 나폴레옹은 특히 강조해서 암탈큰 풍차 건설에 있어 특별한 공헌을 하고 기꺼이 이 희생을 치르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또다시 동물들은 막연한 불안을 느꼈다. 인간들과 일체의 관계를 갖지 않겠다는 것, 절대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것, 절대로 돈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 이 세 가지야말로 존스 추방 후 첫 승리의 첫 총회에서 가결된 최초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었던가. 그 결의를 가결한 일은 동물들 전원이 기억하고 있었으며 아니 적어도 그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나폴레옹이 총회를 폐지하였을 때 항의한 4마리의 젊은 돼지가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으나 개들의 으르렁거리는 소리에 압도되어 곧 입을 다물었다. 그때 여느 때와 같이 양들이 갑자기 내 다리는 좋고 두 다리는 나쁘다 라고 합창하기 시작하였으므로 일시적인 어색함이 해소되었다. 마침내 나폴레옹은 앞발을 들어 모두들 입을 다물게 한 다음 이미 자신이 모든 준비를 끝냈다고 발표하였다. 인간들과 접촉하는 것은 분명히 매우 좋지 못한 일이기 때문에 자신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인간들과 접촉하지 않도록 했다. 그는 일체의 중임을 자신이 떠맡을 작정이었다. 윌링턴에 사는 윈퍼시라는 변호사가 동물농장과 바깥세계와의 중개인이 될 것을 승낙했으므로 매주 월요일 아침 지시를 받기 위해 농장으로 찾아오기로 되어 있었다. 나폴레옹은 여느 때와 같이 동물농장 만세! 라고 외치고 나서 연설을 끝냈다. 그리고 동물들은 영국의 동물들을 부른 다음 산해하였다. 그 뒤 스킬러가 농장을 순회하면서 동물들을 안심시켰다. 그는 말하기를 동물들이 거래를 하고 돈을 사용하는데 반대하는 결의는 절대로 가결되지 않았으며 그와 같은 결의안이 제출된 일조차 없었다고 잡아댔다. 그것은 완전히 착각이며 처음 스노볼이 퍼뜨린 거짓말이 원인이 되었는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래도 몇몇 동물들은 희미한 의욕을 씻을 수가 없었다. 그러자 스킬러는 날카롭게 그들에게 반문하였다. 동지는 그것이 절대로 꿈이 아니었다고 확신할 수 있어. 분명히 그런 결의를 하였다는 기록이라도 있어. 어디에 써 있어? 그와 같은 것이 아무데도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분명했으므로 동물들은 자신들의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수긍하였다. 윈퍼시는 월요일마다 동물농장으로 찾아왔다. 그는 구렛나룻을 기른 교활스러운 얼굴을 한 자그마한 체구의 사나이로 별로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변호사였으나 매우 눈치가 빨라 누구보다 먼저 동물농장에는 중개인이 필요하고 그 수수료는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동물들은 일종의 두려운 눈으로 그의 출입을 지켜보았으며 되도록 그를 피하려 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네 다리인 나폴레옹이 두 다리로 서 있는 윈퍼에게 지시를 하고 있는 광경을 보면 동물들은 자랑스러운 기분이 되었고 차츰 그 새로운 조치에 대한 불안이 사라져갔다. 이제 그들과 인간과의 관계는 전과 다소 달랐다. 동물동장이 번창하고 있다고 하여 동물동장에 대한 인간들의 증오심이 엷어진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실제로는 그들의 증오심은 한층 강화되고 있었다. 인간들은 모두 동물동장이 조만간 파산할 것이며 특히 풍차 건설은 실패로 끝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들은 흔히 공회당에 모여 풍차는 반드시 무너질 것이며 또 만일 건설하였다 해도 결코 움직일 수 없을 것이라고 도회를 그려가며 서로 증명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동물들이 자신들의 문제를 처리해 나가는 그 좋은 능력에 대해 약간의 존경심을 품고 있었다. 그 하나의 증거로서 인간들은 이제 그곳을 동물동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래서 존스는 자신의 농장으로 되돌아가겠다는 희망을 버리고 시골 어느 곳으로 이사해버렸다. 윈퍼의 손을 통하는 이외에는 동물농장과 다른 세계와의 접촉은 전혀 없었으나 나폴레옹이 옥스푸드의 필킹턴 씨나 핀치필드의 프레데릭 씨 중 어느 한쪽과 명확한 거래 계약을 체결하려고 한다는 소문이 계속 퍼지고 있었다. 그러나 절대로 두 사람과 동시에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돼지들이 도래한 농장주택에서 기거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 무렵이었다. 동물들은 다시 훨씬 이전에 이것을 금지하는 결의가 가결된 것을 기억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으나 이번에도 스킬러가 그들을 설득하여 그런 일이 없었다고 믿도록 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돼지는 요컨대 농장의 두뇌이므로 조용한 장소에서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했다. 그리고 또 보통 돼지우리보다는 이 집에 사는 것이 지도자 로서의 위신이 서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돼지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응접실을 사용하며 게다가 침대에서 자고 있다고 들었을 때 동물들 가운데서는 이상하게 여기는 자도 있었다. 복서는 언제나처럼 나폴레옹은 항상 옳다고 하며 지나쳐버렸으나 클로버는 분명히 침대 사용을 금지한 명확한 규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상고 끝에 가 거기에 써있는 7계명을 읽어보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기는 하나하나의 문자를 더듬는 것이 고작이었으므로 뮤리엘을 데리고 갔다. 자, 뮤리엘 하고 그녀는 부탁했다. 넷째 계명을 읽어줘. 동물들은 침대에서 자면 안 된다고 써있지 않아? 뮤리엘은 애써 겨우 한자 한자씩 더듬어 읽어갔다. 이렇게 써있어. 동물은 이불을 덮는 침대에서 잠자지 않는다라고. 그녀는 소리를 내어 분명히 읽었다. 정말 기묘하게도 클로버는 넷째 계명에 이불에 대한 언급이 있다고는 기억하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 이때 두세 마리의 개를 데리고 지나가던 스킬러가 문제의 전모를 해명할 수 있었다. 그는 말했다. 동지들 알고 있었어요. 우리들 돼지가 요즘 농장주택의 침대에서 자고 있는 건 말이오. 분명히 침대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 테지. 침대라는 것은 요컨대 그저 들어가 자는 곳이라는 의미일 뿐이오. 외양간 속에 짚을 쌓아놓아도 엄밀히 말하자면 그건 역시 침대요. 규정은 이불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오. 이불은 인간이 발명한 것이니까 우리들은 농장주택의 침대에서 이불을 벗겨버리고 담요를 덮은 채 자고 있어. 그것도 정말 좋은 침대더군요. 그렇지만 요즘 우리들이 머리로 쓰는 모든 일에 비하면 최소한 그 정도의 잠자리가 필요하다는 말이오. 결코 사치가 아니오. 동지들은 설마 우리들의 휴식을 빼앗지는 않겠지. 그렇지. 우리들이 매우 필요해서 의무를 다하지 못하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자는 없을 것이오. 또 동지 중에 존스가 되돌아왔으면 하고 원하는 자도 절대로 없을 것이오. 안 그렇소? 이 스킬러 하는 말이 꼭 저기 같네. 그 법원의 판사들이 훈시 규정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네.
이 점에 대해서는 동물들은 즉시 그렇다고 그를 안심시켰다. 그리고 돼지들이 농장주택의 침대에서 자는 것에 대해서는 그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며칠 후 이제부터 돼지들은 아침에 다른 동물들보다 1시간 늦게 일어나기로 했다고 발표했을 때도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가을이 되자 동물들은 지쳐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였다. 그들로서는 괴로운 한 해였다. 그리고 건초와 곡식의 일부를 팔아버린 뒤 겨울을 위한 식량 저장은 결코 풍부하지 못했다. 그러나 풍차의 일을 생각하면 무엇이든 참을 수 있었다. 그 풍차도 벌써 반 정도에 완성하였다. 수확을 끝낸 뒤 맑은 날이 한동안 계속되었다. 아침부터 밤까지 돌무더기를 이리저리 부지런히 운반하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풍차의 벽이 1피트씩 높아지는 것은 보람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동물들은 한층 열의를 내어서 일했다. 복선은 밤에도 나와서 가을 달빛을 따라 자발적으로 1~2시간씩 일하는 것이었다. 동물들은 휴식 시간 때는 절반쯤 완성된 풍차의 둘레를 돌아보며 그 벽이 매우 튼튼하게 수직으로 서 있는 것을 감탄하였다. 그리고 자신들이 이처럼 당당한 것을 건설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자랑스러워하였다. 오직 벤저민 영감만은 풍차 건설에 대하여 결코 영중하지 않았다. 을의 당나귀들은 오래 산다는 수수께끼 같은 말을 입 밖에 내는 외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1월이 되어서 남서풍이 심하게 휘몰아쳤다. 너무 습기가 많아서 시멘트가 잘 엉키지 않았기 때문에 건설 공사는 중지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결국 어느 날 밤 폭풍이 맹위를 떨쳐 건물이 밑까지 흔들리고 창고에 기와 여러 장이 날아가는 야단이 났다. 암탉들은 이때 모두들 약속이나 한 듯 멀리서 대포가 발사되는 꿈을 꿨으므로 공포의 비명을 울리며 눈을 떴다. 아침이 되어서 동물들이 우리 밖으로 나와보니 깃대는 부러지고 가수원 밑에 느릅나무는 마치 무같이 뿌리째 뽑혀 있었다. 이것을 알자 모두들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참담한 광경이 그들 눈을 놀라게 했다. 풍차가 산산조각나 있었다. 그들은 모두 약속이나 한 듯이 현장으로 달려갔다. 보통 때는 좀처럼 뛰어가는 일이 없던 나폴레옹도 이때만은 선두에 서서 달렸다. 정말 풍차는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온갖 노력의 결정이 완전히 무너져 있고 그렇게 고심하여 깨뜨려 운반한 돌이 사방에 흩어져 있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그저 무참하게 흩어진 돌을 들여다보며 슬픔에 잠겨 서 있을 뿐이었다. 나폴레옹은 입을 다문 채 천천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가끔 킁킁거리고 땅바닥을 냄새 맡으며 꼬리를 고치 세우고 날카롭게 좌우로 움직였다. 그것은 그가 열심히 생각하고 있을 때의 버릇이었다. 그러자 마음에 결심한 듯 그는 돌연 멈추었다. 동지들 하고 그는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이 누구의 짓인지 알겠습니까? 밤중에 들어온 적이 우리의 풍차를 파괴한 것입니다. 스노볼입니다. 그는 갑자기 벼락같이 소리쳤다. 이것이 스노볼의 짓입니다. 우리들의 계획을 망쳐서 불명예스럽게 추방당한 자신의 원한을 비우려는 무서운 음모를 꾸민 그 배신자가 밤을 틈타 이곳에 잠입해서 1년 가까이나 걸린 우리들의 사업을 망쳐버린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나는 이제 여기서 스노볼에게 사형을 선고합니다. 아무라도 좋습니다. 그를 처형한 자에게는 동물영웅 훈장 제2급과 사과 반 부셰를 주겠습니다. 또 그를 생포한 자에게는 사과 1부셰를 주기로 하겠습니다. 스노볼조차 이런 일을 저지르는가 하고 동물들은 매우 충격을 받았다. 심한 분노의 절규가 일어났고 모두들 만일 스노볼이 되돌아오면 붙잡을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거의 동시에 언덕으로부터 조금 떨어진 풀 속에서 돼지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 겨우 2~3야드밖에 쫓을 수가 없었지만 울타리의 구멍까지 이어져 있는 것 같았다. 나폴레옹은 신중히 그 발자국을 냄새 맡고 나서 이것은 스노볼의 발자국이라고 단정하였다. 그리고 자기 짐작으로 스노볼은 아마도 폭스우드 농장 쪽에서 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동지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지체 맙시다. 발자국을 조사하고 나서 나폴레옹이 부르짖었다.
이 사업은 어떻게든 성취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풍차의 재건을 시작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심히 합시다. 겨울에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 비열한 배신자에게 우리들의 사업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동지 여러분, 우리에게는 변경이란 없습니다. 반드시 완성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자 전진이다. 풍차 만세, 동물농장 만세. 자주